네, 안녕하세요. 로아입니다. 엄청난 공포가 온다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첫 번째 서론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엄청난 공포가 오는데 그것에 대한 근기는 무엇이냐? 근기 1, 2, 3으로 나눠서 각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론입니다. 우선은 투자와 도박의 차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리스크 관리에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된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는 것은 바로 투자를 의미하고요. 리스크 관리 없이 올인, 한쪽으로의 어떤 치우침, 이것은 도박을 의미하는 거죠. 리스크 관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어떤 상황별로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상황별로 대응한다는 것이 바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적인 비전 2025를 위해서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들이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대응책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가, 그럼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투자와 도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안정적이냐 아니냐일 겁니다. 도박은 너무도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좀 배척을 하는 거죠. 그러나 투자는 합법적인 겁니다. 대신에 투자도 도박처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정적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정적인 투자를 의미하고, 안정적인 투자는 우리의 수익률을 극대화해 줍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극대화해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익률이 적어지더라도 어떤 우리가 올인 몰빵을 해서 그것을 다 까먹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익률이 줄어드는 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인이나 몰빵은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그것을 자제하면서 수익률이 좀 적어지더라도 그것을 자제하는 것이 오히려 안정적인 투자가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좀 서론에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공포가 오는데 근기는 무엇이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질문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겁니다. 코인 시장은 우리의 흐름대로 진행되는가? 만약에 우리의 흐름대로 코인 시장이 뒤따라서 다가와 준다면은 우리는 항상 성공을 하겠죠. 우리의 흐름대로 진행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상승할 것 같다, 그럼 상승하고, 하락할 것 같다, 하락하면 우리는 모두가 부자가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코인 시장은 언제나 우리의 뒤통수를 치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리고 그 뒤통수를 치는 어떤 강도도 코인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고요. 그래서 요게 근거가 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은 엄청 약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은 우리의 흐름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언제나 뒤통수를 친다. 요게 어떤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보시면 2023년 1월부터 1년 동안 제대로 된 하락이나 조정 없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3년 1월부터 이어진 1년간의 상승 장애에 우리는 현재 있는데요. 근데 제가 하나 의문점이 드는 게 있습니다. 바로 현재 비트코인 반감기 상승 사이클 중인가? 아니거든요. 비트코인 반감기 상승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반감기 이후 1년, 그리고 1년 반 정도 길면 그 상승 사이클을 말하는 거거든요. 마치 바로 이겁니다. 20년 1, 2, 3, 4, 5, 5월에 요때 반감기가 있었고, 반감기 상승 이후 1년, 그리고 1년 반 동안 이어진 이 상승 사이클. 이 상승 사이클이 아닙니다. 그럼 현재. 그러면 거의 저점 찍고 지금 1년 동안을 상승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반감기 상승 사이클이 아닌데 1년 동안 우리 너무 행복했죠. 행복 속에 젖어 있다. 그럼 비트코인 반감기 상승 사이클이 아닌데 1년 동안 상승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조정과 하락이 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비트코인 반감기 상승 사이클이 아닌 일반 사이클에서 1년 동안 이렇게 상승한
적이 있나? 라고 되물었을 때 없거든요, 사실은. 19년 이후에도 5개월 동안을 상승했고, 거의 일반적인 사이클에서는 1년 동안 우상향을 한다? 이런 전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공포감이 와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또 금기 3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 2024년 1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따라서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로아 승인된다며? 승인 예측한다며? 그러면은 승인되면은 어느 정도의 하락만 있고 다시 우상향하는 거 아니야? 현물 ETF도 그랬다며.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은 뒤통수를 칩니다. 그래서 거절 시나리오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냥 로아가 승인 예측된다고 해서 예측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한번 거절 시나리오, 거절을 만약 하게 된다면 어떤 사유가 있을까? 그럼 그 사유는 타당한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현물 ETF 승인 근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SEC가 법률적인 리스크 거절을 할 시 아크인베스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절할 시 법률적 리스크를 지게 됐다. 왜냐?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를 거절한 뒤 소송을 걸었죠. 그레이스케일에서. 근데 미 법원에서는 SEC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근데 SEC는 항소도 없이 그냥 바로 인정을 하고 현재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를 검토를 하고 있죠, 서로.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1월 10일에 있을 아크인베스트의 현물 ETF를 거절하면은 똑같은 상황이 나오게 된다. 그레이스케일과 같은 어떤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SEC에 또 불리한 어떤 소송전이 진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SEC는 그런 법률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승인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 저의 예측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SEC가 짊어질 법률적 리스크보다 그 밖의 이득이 더 크다면 거절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법률적인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그 밖의 이득이 더 크다면 거절을 할 겁니다. 맞죠? 저 같아도 그럴 겁니다. 법률적인 리스크가 있어. 근데 그 리스크를 짊어지는 것보다 저한테 부가적인 이익을 더 가져다주는 선택이 있으면 그걸 거절하고 부가적인 이득을 더 챙기겠죠. 왜냐면 그 밖의 이득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이런 법률적인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죠. 어찌 보면 대탐, 그러니까 소탐 대실이 거꾸로 말이죠. 대탐 소실이죠. 작은 거를 내주고 큰 거를 얻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게 뭔데? 라고 여쭤보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SEC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건 SEC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적인 리스크를 지지 않고 그것을 감수하면서 그 밖의 이득을 보겠다. 그 밖의 이득이라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거든요. 근데 블랙록의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이 아닌 24년 3월 달에 최종 승인 여부 결정 시한입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래서 블랙록이 입성한다고 해서 23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상승의 주된 원인이 사실은 블랙록의 입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는 세력이죠, 한마디로. 기관이고. 만약에 이런 거죠. 블랙록을 비롯한 미국의 어떤 세력들이 SEC가 거절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절하게 되면 그것이 만약에 협의가 됐다고 하면 숏을 칠 겁니다. 숏을 치고 거절을 하겠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하락했을 때 숏을 익절을 하고 비트코인을 담을 겁니다. 뭐 롱을 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이득 SEC가 거절을 하게 되면
어느 세력들이 이득을 얻는가? 그럼 그 이득을 얻는 세력들이 어느 정도 SEC와 연관이 있는가? 라는 것을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SEC가 그런 어떤 연관성이 있는 세력들을 돕고자 한다면 법률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거절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밖에 이득을 보는 세력들과 연루가 되어 있다면 말이죠. 그리고 그 이득이 법률적인 리스크를 지는 것보다 더 크다면요. 그것이 가장 제가 좀 우려하는 겁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절됐다면 어떤 이런 속내를 모른다면 어쨌든 단발적으로 시장은 엄청난 공포감이 올 겁니다. 그럼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승인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승인을 한 다음에 그 외 세력들 모두가 SEC와 그 외 세력들 모두가 윈윈하는 전략이죠. 이거는 일단은 승인을 시키고 어떤 세력조차 매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승인이 된다면 그것은 호재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상승은 있을 겁니다. 그런 상승 이후에 생각보다 시장 반응이 뜨겁지 않네? 그러면은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죠. 그 승인 이후의 하락을 본다면 SEC는 승인에서 법률적 리스크를 없앨 수 있고 그 외 세력 같은 경우에는 승인 이후의 하락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윈윈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거의 단점은 엄청난 공포를 끌고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 공포감을 끌고 올 수 있는 어떤 근기가 말이죠. 그런 어떤 분위기가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공포를 주고 그 공포에 대한 이득, 그러니까 숏이죠 한마디로 숏을 쳐서 그 공포에 대한 이득을 보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그 이후 반등 시 롱을 친다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하락 시 저점의 비트코인 매수를 통해서 어떤 블랙록과 어떤 미국의 금융 세력들이 이득을 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그 밖의 이득이고 그 밖의 이득을 확실하게 보면서 법률적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안하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최종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시장은 언제나 뒤통수를 친다. 그리고 두 번째, 비트코인 현재 반감기 상승 사이클이 진짜 아니다. 지금은 반감기도 오기 전이다. 그 오기 전에 1년 동안 우상향을 꾸준히 했다. 공포감이 한 번도 없이요. 그나마 공포감이 있었던 거는 중간에 살짝 조정받을 때 비트코인이 한 20% 정도 빠졌을 때 그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예측을 제가 했지만 그 근거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절할 시 SEC가 지게 될 법률적 리스크다. 근데 그 법률적 리스크보다 그 밖의 이익이 크다면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제가 우려하는 거고요. 만약에 승인이 되더라도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하락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월이 엄청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하자면 비전 2025를 위한 여정은 우리는 시작됐고요. 그렇지만 만일의 조그만 가능성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투자와 도박 이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는 바로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것이고 이 리스크 관리는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의 결과적으로 수익률의 극대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되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떤 저마저도 두려워할 그런 공포의 장 말이죠. 25년에 우린 비전 2025를 달성한 거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지만 단기적으로의 어떤 이런 엄청난 공포의 하락 앞에서는 누구도 태어나지 못할 겁니다. 태어난 게 아니죠. 다만 그때를 위해서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그것을 감수하고
좀 더 도전하고 인내하는 것 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안정적인 투자가 돼야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함에 있어서 1월은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한 일정 비율만큼 조금 시드를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금기를 들었지만 이런 금기를 바탕으로 좀 우리의 안정적인 투자와 리스크 관리 차원에 의해서도 좀 필요성을 갖고 우리가 일정 부분 시드를 꼭 확보해 두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2024년 1월에 무지막지한 상승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인정하고 그것을 감안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도의 시드, 그것 상승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래 요 정도는 그래 리스크 관리했다, 안정적인 투자를 했다라는 의의를 둘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우리가 시드를 좀 확보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이제 새해가 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꿈과 목표로 한 번 더 우리의 여정을 좀 재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